근데 평택은 지금 사실 뭐 새로 떠오르고 있던 신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어쨌든 고덕이 가면서 물이 상승을 고덕이 형성이 될수록 계속 상승의 물이 생기고 이제 거기가 커지면서 그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쫙 그 물이 이렇게 확 모였다가 이렇게 주변을 쫙 퍼져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똘똘하고 입지 좋고 괜찮은 애들은 그 기운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좀 덜 가져가고 이 차이만 있지, 전체적으로 평택이 막 이전의 가격으로 푹 꺼진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전 가격으로 확 꺼진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지역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왕 사셨으니까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사고 난 이후에도 임장을 가셔서 내가 불안하지 않게 주변에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세금적인 거나 대선 때나 뭐 대선 때도 지금 양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토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세금에 이제 압박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부동산은 제가 심리 싸움이고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심리적인 영향으로 잠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흔들리지 마시고, 근데 그때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미리 자금 운용상 여유도 좀 두고, 좀 본인의 여유를 좀 만들고 버티기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렇게 버티기를 할 때 필요한 자금, 필요한 멘탈, 그런 것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드시면 이렇게 힐링 소통방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같이 버티기 해요. 그래서 버티기 끝났을 때 우리가 드디어 버텼어. 지금 사실 2018년도 17년도 그때 지금 파리 대책 나오고 그때 파신 분, 그리고 9.13 대책, 1.16 대책, 많이 굵직굵직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파신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 안 팔고 버티기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수익이 몇 억씩 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물 자산, 그리고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막 이전 가격으로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 자산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잔금을 10월로 밀어놔서 전세 타이밍 재고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전세 공급 물량 좀 있는 거 아시죠?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전세금을 좀 낮게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공실로 놔뒀다가 전세가 좀 소진된 다음에 맞추셔서 좀, 왜냐하면 갱신청구권까지 쓸까지 생각하면 4년 해야 되는데 너무 낮은 금액으로 4년 버티긴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좀 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회사 여름휴가 내고 가족 모두 데리고 휴가를 빙자한 임장 가신다고 청주, 울산, 포항 둘러볼 예정인데 투자금이 별로 없어서 고민이네요. 희망을 드리자면,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금 역전세 나는 지역이랑 단지 많은 거 아시죠? 매매가랑 전세가 붙고 모피 있고 막 500, 막 300 이렇게 맞춰주는 지역이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안 좋은 애들이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엔 역전세 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역전세 이꼴 무슨 얘기예요? 역전세 이꼴 플러스 P거든요. 플러스 P. 근데 역전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개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가치 없는 애. 두 번째는 매매가가 아직 전세가보다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전세가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이제 매매가가 반영이 되는 그런 물건과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자인 애가 만약 역전세가 났다. 그럼 아싸, 플러스 P 이러고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사실 역전세라고 하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자인지 후자인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잘 투자 전략으로 오히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 울산, 포항 둘러볼 예정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쭉 둘러보시고 이제 확신이 드는 지역 위주로 해서 투자 전략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중과막고도 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는 12% 아니고선 이제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주택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12%의 그 벽을 넘어선 계기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동안 갭이 막 2천, 3천 밖에 안 되는데 취득세 아까워가지고 못하다가 막 몇 억씩 날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취등록세 내고 잔금 치를 때 이미 그 취등록세 필요 경비만큼 이미 상승이 돼 있어서 그거 먹고 들어가는데 내가 굳이 그거 때문에 고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이후에는 그냥 12% 그냥 생각 안 하고 쭉쭉 해요. 대신에 투자금이 조금 그 취등록세 때문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등록세 빼고 무피 세팅되는 물건 들어갔고, 그리고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취등록세 공시지가 1억이 아니더라도 취등록세 내고 그런 식으로 무피 형성되는 애들, 같이 괜찮은 애들은 앞으로도 저는 할 생각이어가지고 조건이 좋으면 취득세에 12%낼 생각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신이 있으면 가야죠. 근데 확신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가면 안 돼요. 대신에 확신이 있고 준비가 됐다고 하면 가야죠. 돈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데 왜 그걸 안 주워 가요? 그러면 안 되지. 가져가야지. 취득세 12%라고 12% 동료끼리 화이팅 하기로 해요. 근데 12%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관리만 잘하고 이제 잘 운영해 나간다면요.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다주택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보유세가 인상될수록 오히려 다주택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유튜브에 이번 주에 올린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세금만 증가하더라도 그 제품을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고,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사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집도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모두 다 공급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80%에서 90% 정도, 거의 90% 이상을 민간이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을. 나라는 3%에서 한 8%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 8%,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사람이 100명인데 그 중에 막 10명도 안 되는 사람만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못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는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3%에서 8%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가 보유세를 내더라도 내가 내 보유세를 내 돈으로 내냐 남의 돈으로 낼 수 있냐라는 라인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다주택자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지역을 많이 넓혀서 안 보냐면, 수도권 내에서면 수도권, 뭐 광역시면 광역시, 광역시 안에서도 그 주변에 볼 지방이면 지방,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좀 기준은 있어요. 만약에 하락장이나 조정이 왔을지라도 조금 리스크가 덜한 지역으로 더 가자.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수요라던가 돈이 도는 지역 안에서 움직여야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보다 더 상급의 지역이 있다면 그 다음 지역은 그 다음에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피 풀피는 세입자가 꺼리기도 하고 전세보증 가입도 어렵다던데 전세가 아예 없는 곳으로 가야겠죠. 전세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히 유리하긴 한데요. 세입자가 꺼려도 어차피 전세가 하나도 없거나 그거밖에 없으면 무피 풀피여도 세입자가 꺼려도 그냥 가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 전세가는 많이 오르고 이제 매매가는 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서 역전세가 난 거죠. 그럼 풀피죠. 근데 이 매매가가 떨어진 게 KB 부동산 시세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 KB 부동산 시세는 이미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기존 거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 전세가도 조금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만
높여 있고 실제 매매가만 낮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매매가랑 KB 부동산 시세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높게 아직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잘 되고요. 금액도 높게 나와요. 저 이번에 그래서 그 무피로 세팅할 수 있었고 세입자도 전세보증보험도 다 가입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는 지역과 단지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서 하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없는 게 아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찾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비규제 매수하면서 8% 냈는데 법무사분이 8%인 거 아시고 사시는 거죠? 하고 재차 물으시더라고요. 다음은 개인으로 사나 법인으로 사나 공시가 1억이야 아니면 무조건 12%네요. 맞습니다. 저는 법무사분이 저는 무조건 12%니까 뭐 가족관계증명서도 굳이 내야 되냐, 난 그냥 12% 내겠다는데 확인 꼭 해야 되냐라고 해서 그래도 법무사님이 그래도 내긴 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챙겨가시긴 하는데 법무사분들이 너무도 착하게 혹시나 12%가 아닐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막 그 어떻게든 개수 줄여주려고 하고 막 기존의 물건들 다시 공시지가 확인해 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버린 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법무사분이 12%나 투자 멈추고 있으시다고.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장벽인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저도 이걸 못하고 있다가 몇 달 동안 이 12%의 장벽을 못 넘어서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12%에 이렇게 막히는 게 맞나? 라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느낌이 오면 그 다음에 거침없이 또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법인 세월립할 때도 내가 필요비용을 매년 막 300에서 500 이상 내면서 법인을 세워야 돼? 아깝게? 어떻게든 개인 명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전 법인도 정말 마지막에 설립을 했어요. 약간 본인의 심리적인 장벽을 넘을 수 있게끔 신문도 많이 보시고 주변 사람들의 행태를 많이 봐보세요. 특히나 제가 제 딸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너는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딸이 막 공부하기 싫다고 하고 막 자기가 해야 될 거, 책 읽어야 될 거 약속해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기로 했는데 안 읽었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공부 안 하고 이런 애 있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자기는 많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채우고 싶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좀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스럽고 준비를 잘하는 친구를 해두고 싶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친구를 옆에 두고 싶어? 라고 했더니 당연히 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채우고 싶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 아이들,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이제 좀 수준을 맞춰야지 그 사람들이랑 얘기가 되고 또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만큼 같이 갈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마음에 와야지 아무런 준비 안 되는데 그냥 막 덜컥 해버리면 되게 불안하고 또 조금만 이렇게 흔들려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멈춰 있냐 노력하고 있냐 요 차이지 너무 조급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